여기 한국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충격적인 결단을 내린 어머니가 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예상치 못한 통보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쳐왔던 이 어머니는 어느 날 아들 부부의 충격적인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이 마련해준 집 앞에서 3시간을 서 있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배달 음식을 시키는 소리만 들려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결국 아들 부부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는 폭탄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박진아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처럼 저의 인생도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빚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머리가 흰색이 되어 가고 눈가에 주름이 생긴 평범한 여성이 보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 승우는 늘 저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 앞에 서서 한국 문학과 문법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은 제 열정이었지만 승우의 어머니로서의 삶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승우가 갓난아기였을 때 그의 머리 냄새, 잠든 그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쥐던 모습,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말했을 때의 그 순간이요.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했는데 항상 늦게 집에 돌아오며 옷에 먼지와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부천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곳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승우의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돈을 아껴서 저축했습니다. 좋은 교육이 더 나은 삶을 여는 열쇠야. 남편이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다른 가정들은 새 차를 사거나 여행을 가는 반면 우리는 학원비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가끔은 새 옷을 사지 않고 몇 년 동안 같은 겨울 코트를 입었어요. 남편은 동료들과 함께 담배를 끊고 술도 줄였죠. 그것들은 우리에게 희생이라기보다는 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어요. 승우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건 우리가 모은 돈보다 훨씬 비쌀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날 밤 승우가 잠든 후 우리는 통장을 꺼내서 모든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조용하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말에 야근을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과 후에 추가로 과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야간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차 공간을 빌려서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다른 어머니들이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쇼핑을 가는 동안 저는 중학생들에게 문법을 가르치기 위해 작은 학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하루 12시간을 일하고 너무 피곤해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승우가 시험 성적을 보여주거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이 반짝일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승우가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희생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상위 세계 대학에는 입학하지 못했지만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너무 행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졸업 후 승우는 그가 원했던 삼성이나 현대에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은 실망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모든 어머니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어느 봄날 승우가 민주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민주 씨는 예쁘고 부드러운 미소와 예의 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어머니라고 부를 때 저는 그녀가 승우보다 나이가 많다는 걱정이 있었지만 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민주 씨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승우를 잘 돌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코트를 접어주고 제대로 먹었는지 확인하는 작은 행동들에서 저는 그녀가 좋은 아내가 될 거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젊었을 때 남편과의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우리는 한때 가졌던 그 희망과 결단력,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꿈들을 보았어요. 저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때 새로운 시작의 밝은 날들 속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아들은 인생의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함께할 여자를 만났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사랑이 어떻게 존경이 사라지면 쓰라리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돌아보면 저도 그 당시에 저에게 더 조심하라고, 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냥 주고 또 주면서 자식들이 항상 우리 사랑을 똑같이 돌려줄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승우와 민주에게 다가갔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녹차 한 잔을 만들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제 작은 아파트 안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었죠. 창가에 앉아 동네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가벼워진 느낌, 진심을 말했더니 어깨에 짐이 덜어낸 듯한 기분이었죠.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승우에게서 온 메시지도 민주에게서 온 전화도 없었죠. 그다지 놀랍지 않았어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힘든 진실이 얽혔을 때는 더 그렇죠. 저는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승우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만 살아왔죠. 이제는 저 자신을 단순히 어머니나 할머니로서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보려 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 선희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말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그날 오후에 우리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팥빵을 나누며 저는 선희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선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알아, 내 딸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가 있어. 선희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서예 용품을 옷장 속에서 꺼냈어요. 붓에 묻은 먹물 냄새는 한때 평화로운 오후에 글씨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저는 서예를 즐겨 했었죠. 붓을 먹물에 담그며 제 손끝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시간은 흘러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다른 퇴직 교사들과 함께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매주 수요일 저는 기초 한자 수업을 시작했어요. 어린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빠른 사고는 저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승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얘기할 수 있을까?
심장이 조금 뛰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제 아파트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승우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뭔가 나이가 들어 보였죠.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처음에는 간단한 얘기들, 그의 일, 날씨, 동네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승우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어요. 민주랑 많이 얘기했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잠시 멈추고 국을 젓다 다시 말을 이어갔죠. 우리가 엄마에게 공평하지 않았어.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승우는 민주의 부모님이 자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압박했다고 했어요.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면서 그 모든 걸 잘못 처리했다고 말했죠. 엄마에게 더 빨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가 고백했어요. 대신 엄마를 밀어냈어. 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화가 담겨 있지 않았고 그냥 솔직함만 있었죠. 승우는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말한 대로 집과 엄마가 나이가 들면 돌봐드리는 문제에 대해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가 종이를 펼쳐놓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단지 재산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는 서예 수업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르친 이야기를 했어요. 승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가르치고 있어? 그는 놀란 듯 물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때 우리가 부엌에서 그가 제게 숙제를 물어보던 어린 승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삶은 계속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상처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했고, 제 손자와의 방문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하기로 했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이 계약서가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것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하루하루 작은 걸음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승우가 떠난 후 저는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공기는 서늘했고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봄이 오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서예 책상을 놓고 저는 화합이라는 글자를 연습했어요. 저는 삶이 완벽한 결말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해주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주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제 손자가 블록을 쌓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아래 캡션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라는 글이었어요. 그 작은 색깔 블록 탑은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붓을 다시 들고 글씨를 썼어요. 이번엔 희망이라는 글자를 썼죠. 이제 앞길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끝이 아니라 승리도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여정이었어요. 이 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신중하게 쌓아가는 가치 있는 길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속삭였어요. 저는 제가 다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달빛이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거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평화를 느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여행은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정은 한 걸음씩 더 강해지는 것이고 이해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어려운 교훈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죠.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신호는 화창한 화요일 아침에 왔어요. 전날 밤에 준비해 놓은 미역국, 승우가 좋아하는 거였어요. 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용기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포장했죠. 전화를 걸어서 내가 갈게라고 말했을 때 전화 너머에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사실 엄마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승우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달라서 뭔가 어색하고 긴장된 느낌이었죠. 민주가 머리가 아프고 아기도 짜증내고 있어. 물론 이해했어요. 아기들은 힘들기도 하고 새 부모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 미역국을 냉장고에 넣고 다른 날 다시 가져가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일주일이 되고 또 일주일이 지나갔죠. 전화를 할 때마다 갈 수 없는 이유가 새로 생기더라고요. 변명들이 가을의 낙엽처럼 쌓였어요. 아기가 감기 걸렸어. 오늘 정말 바쁘다. 민주의 어머니가 온다. 아기가 자고 있어. 저는 작은 수첩에 그것들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 느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페이지는 금세 꽉 찼어요. 예전에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가던 거 기억나세요? 그 방문들이 한 번씩 줄어들었고 결국 한 달에 한 번도 만날까 말까 했어요. 그때마다 만났을 때 제 손자도 매번 다른 아이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빠르게 자랐고 저는 그 많은 순간들을 놓쳤죠. 처음으로 기어가는 모습 마이너스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는 대신 빠른 문자 메시지와 사진 첨부로 알게 되었어요. 그 거리감은 시간이나 공간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방문할 때마다 민주가 제 소파에 앉아서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승우는 예전처럼 저에게 다 털어놓지 않았어요. 일은 괜찮아. 아기는 잘 있어. 응, 잘 먹고 있어. 그저 짧은 문장들만 던지죠. 마치 제 아들 같지 않은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제 아파트 난방 시스템이 고장나고 말았어요. 한겨울이었고 수리공은 고치는데 적어도 3일은 걸린다고 했죠. 예전 같으면 승우에게 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저를 집에 두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리공에게 연락한 후 그들에게 제발 거기서 지낼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전화 너머로 차가운 침묵만 흘렀어요. 엄마, 승우가 결국 말했어요. 호텔에 가면 더 편하지 않을까? 우리가 비용을 대줄게. 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호텔이라니? 제 가족이 아닌 관광객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승우가 아플 때마다 밤을 새우면서 돌봤고 그와 민주를 언제든지 제 집에 초대하며 망설이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필요할 때 그들은 저를 호텔에 보내려고 한다니요? 아니,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결국 저는 제 여동생 집에 지내게 됐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저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손자에 대해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돌봐주겠다고, 요리해주겠다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말했어요. 대부분의 메시지는 간단하게 답장이 왔고 혹은 아예 답장이 없었어요. 가끔은 그들이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가족 외출, 민주 부모님과의 저녁, 제가 초대받지 못한 축하들. 그 사진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그렇게 거의 6주 동안 그들을 못 보고 나서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승우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준비했어요. 김치찌개, 고등어 구이, 승우 아버지가 좋아하던 갈비찜까지. 손자에게 줄 특별한 이유식도 준비했죠. 전화를 미리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답은 이미 알았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그들의 아파트로 갔어요. 문을 눌렀을 때 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 TV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시, 또다시 벨을 눌렀죠. 승우에게 전화를 했어요. 안에서 벨소리가 들렸지만 답은 없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죠. 그 복도에 서서 차가워진 음식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있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단지 나를 잊고 바빠서가 아니었어요. 이건 고의적인 거였어요. 그들은 내가 없다고 마치 원치 않는 세일즈맨처럼, 아니 어쩌면 가족이 아니라 어머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존재처럼 굴고 있었어요. 마지막 충격은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들고 온 순간에 왔어요. 그때서야 문이 열렸죠. 승우는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이었지만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어요. 민주가 뒤에 서서 아무 감정 없이 저를 바라보면서 손자를 안고 있었고 그 손자는 저를 마치 낯선 사람처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차가운 음식 가방을 들고 그들의 문 앞에 서서 그들이 뜨거운 배달 음식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이제 사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존중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가끔은 존중이 자연스럽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요구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차가운 3월의 저녁, 저는 승우와 민주가 사는 아파트 건물의 익숙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양손 가득 정성껏 만든 음식을 담은 용기들이 가득했죠. 음식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아팠지만 제 마음은 그보다 더 무거웠어요. 손자 얼굴을 본 지, 그의 달콤한 웃음을 들은 지 벌써 3주가 지나갔거든요. 그들의 3층 창문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어두워져가는 하늘을 비추고 있었어요. 용기를 내려놓으며 초인종을 눌렀을 때 손이 살짝 떨렸어요. 초인종 소리가 복도를 울렸죠. 그 안에서 움직임이 들렸어요. 승우의 목소리가 문을 통해 흘러나와서 민주가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함께 있는 소리가 제 목을 꽉 조였어요. 그들이 집에 있었고 단 몇 걸음 거리에 있는데 마치 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기다렸어요. 아마 그들이 초인종 소리를 못 들었겠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죠.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문을 통해 TV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손자의 행복한 옹알이 소리가 들렸어요. 제 휴대폰이 코트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계속해서 벨이 울리다 결국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어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여전히 응답이 없었죠.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 저녁 가지고 밖에 나왔어요. 메시지가 전송되었고 읽음 처리도 되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복도는 점점 더 추워졌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몸을 움켜잡으면서 따뜻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제 자신을 붙잡으려고 했죠. 5분이 지났어요. 10분, 15분이 지나갔어요. 다리가 점점 피곤해졌지만 자존심 때문에 바닥에 앉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어머니, 연장자였으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딩 소리를 내며 열리더니 젊은 배달원이 음식을 담은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짜장면과 후라이드 치킨 냄새가 복도를 가득 채웠죠. 그 배달원은 승우의 집 앞에서 멈추고 문을 두드렸어요. 곧바로 잠금 장치가 열리고 문이 열렸어요. 승우는 집에 있는 옷을 입고 나와서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부끄럽다는 표정은 없었어요. 그 뒤로 민주가 제 손자를 안고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들 둘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웬일이에요? 승우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먼 사람처럼 초대도 없이 찾아온 사람에게 하는 말투였죠. 저는 가져온 음식을 들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어요. 저녁 만들어 왔어요. 너희가 좋아하는 갈비찜 그리고 반찬도 몇 가지 준비했어요. 다 같이 가족끼리 먹자고 생각했죠. 배달원은 어색하게 음식을 승우에게 건네고 살짝 인사한 뒤 서둘러 떠났어요. 그 순간은 마치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저녁 주문했어요. 민주가 승우 뒤에서 말했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어요. 손자는 저를 보며 손을 내밀었어요. 작은 손이 벌리고 닫히면서 저를 알아보는 듯 했죠. 할머니, 손자는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민주가 그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준비한 음식을 들고 승우와 민주가 배달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방을 돌아다니며 얘기하고 웃고 있었죠. 마치 제가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요. 제 음식을 만드는 냄새와 그들의 배달 음식 냄새가 섞여서 이상한 조합이 되어 제 속이 불편했어요. 그럼 이만 두고 갈게요. 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았죠. 그들은 계속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저를 바라보지도 않았어요. 접시와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와 손자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저는 또 잠시 서 있었어요. 제 아들, 내가 키우고 내 모든 것을 바친 아들이 의도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가슴에서 느껴지는 아픔은 너무 강해서 누군가 제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걸어갔어요. 제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잠깐 봤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볼이 젖어 있는 나이 든 여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울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결정을 내렸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어요. 사랑도 시간도 돈도 제 마음도. 하지만 저는 그 대가로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잊었어요. 바로 존경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을 제 아파트로 불렀어요. 더 이상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죠. 더 이상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도 이 대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의 놀란 표정을 봤어요. 단호한 말투와 고든 자세,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가진 저를 보고 그들은 당황해했죠. 이 버전의 저를 그들은 익숙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키는 어머니는 그들에게 낯설었죠. 저는 이 집의 주인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고르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어머니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집세를 내거나 다른 곳을 찾으셔야 할 겁니다. 그들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은 뭔가 만족스러웠지만 그만큼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들을 막기 위해 손을 들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건 존경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의 너희를 만들었는지 기억하는 문제고 손자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문제예요.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조건이 있어요. 계약서입니다. 효도와 내가 늙어가는 동안 나를 돌보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냥 편리한 은행 계좌가 아니에요.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때때로 사랑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라도 내가 받을 존경을 요구할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는 걸요. 그날 밤 승우와 민주가 떠난 후 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가운 차를 한 잔 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위기가 뭔가 달랐어요. 더 비어 보이면서도 가벼운 느낌이 들었죠. 모든 게 괜찮다고 거짓말하며 짊어졌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새로운 감정이었어요. 확신이었죠.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 밤 또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혼자 앉아 자녀들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저는 예전 교직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상담해주곤 했죠. 아이들에게는 경계가 필요하다고 늘 말했었어요. 이제 그 말을 가장 어려운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었죠.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갔어요. 그곳 벽에는 승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아기였던 승우, 첫 등교날,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각각의 사진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승우의 대학 졸업사진 액자를 만지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날이 저는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이었죠. 우리 둘이 함께 꿈을 이룬 날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죠. 오늘의 대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집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들의 충격적인 표정이 떠오릅니다. 민주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본능적으로 승우의 팔을 잡았던 모습. 승우의 표정은 전에 본 적 없던 당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장면이 아팠지만 최근 몇 달 동안 그들이 보여준 행동에 비하면 그 정도의 아픔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옷장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고인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가 보여주던 부드러운 미소가 그리워서 사진을 유리 속에서 손끝으로 만지며 속삭였어요. 영호야, 만약 내가 지금 우리 아들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그의 사진 옆에는 승우의 집 소유권 증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집을 샀던 날이 떠올랐어요. 모두가 들떠 있었죠. 그때 민주가 저를 꼭 안아주며 어머니라고 따뜻하게 불러주던 순간이 기억났어요. 언제부터 일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언제부터 제가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어요. 부산에 있는 제 동생이 보낸 문자였어요. 어떻게 지내고 있어? 라고 물었죠. 저는 아직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생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몇 달 전부터 제게 너무 관대하고 용서가 많다고 경고했죠. 너는 그들의 ATM이 아니야. 너는 그들의 어머니야 라고 말했죠. 저는 주방으로 가서 새로운 차를 우렸어요. 이번엔 영호가 좋아하던 갈색 설탕을 넣었죠. 그 익숙한 달콤함에 눈물이 났지만 그것을 막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저는 강해지려고 애쓰며 눈물을 참고 일어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바람을 쐬기 위해서라도 폭풍이 필요하죠. 그때 제 이웃집 고양이가 제 발코니에 나타났어요. 영호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매일 저녁에 찾아오는 고양이였죠. 저는 문을 열어 고양이를 들여보냈어요. 고양이가 소파 위에서 편하게 자리를 잡는 걸 보며 적어도 너는 나를 찾아와 주는구나 하고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고양이의 존재는 저에게 중요한 걸 일깨워줬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동생, 이웃들, 여전히 저를 걱정하며 전화를 주는 제 옛 제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승우의 어머니나 손자의 할머니로서만이 아니라 제 자신만의 삶과 가치도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랜만에 예전의 교직 일지를 꺼냈어요. 몇 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일지였죠.
그 안에는 학생들이 쓴 작은 편지와 그림, 그리고 제 자신이 쓴 교훈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한 문장이 기억에 남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존경도 없다라는 말이었죠. 그때는 가족 관계를 설명하는 수업에서 썼던 말이었는데 지금 제 삶에서 그 말을 적용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내일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집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기대와 책임, 그리고 결과에 대해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할 거예요. 만약 승우와 민주가 그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도 가족 관계가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해야만 할 거예요. 사랑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존경은 요구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손자를 생각했어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기죠. 이 상황에서 그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될까요? 그가 자라면서 자신의 어른들을 이렇게 대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할까? 아니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결단을 내려야 했어요. 밤은 깊어졌고 도시의 불빛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이상하게도 평온한 기분을 느꼈어요. 몇 달 만에 저는 이제 그들이 언제 전화를 할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제 진실을 말했고, 제 경계를 세웠으며, 제 힘을 되찾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장 강한 사랑은 언제 단호해야 할지를 아는 사랑이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때로는 사랑이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때로는 아프더라도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침대 옆 스탠드 불을 끄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내일이 주는 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오더라도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들의 어머니였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제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이 된 것이었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영호였어요. 우리 강한 진아라고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영호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강해졌다고 느꼈어요.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과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다가오든 저는 그것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승우와 민주에게 다가갔던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녹차 한 잔을 만들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제 작은 아파트 안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었죠. 창가에 앉아 동네가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가벼워진 느낌, 진심을 말했더니 어깨에 짐이 덜어낸 듯한 기분이었죠. 휴대폰은 조용했어요. 승우에게서 온 메시지도 민주에게서 온 전화도 없었죠. 그다지 놀랍지 않았어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특히 힘든 진실이 얽혔을 때는 더 그렇죠. 저는 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데 집중하기로 결심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모든 것을 승우와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만 살아왔죠. 이제는 저 자신을 단순히 어머니나 할머니로서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다시 돌아보려 했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 선희가 제 목소리를 듣고 놀라며 말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는 그날 오후에 우리가 자주 가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따뜻한 커피와 달콤한 팥빵을 나누며 저는 선희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선희는 아무런 판단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알아, 내 딸도 시댁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경계를 설정해야 할 때가 있어. 선희의 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서예 용품을 옷장 속에서 꺼냈어요. 붓에 묻은 먹물 냄새는
한때 평화로운 오후에 글씨를 연습하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까지 저는 서예를 즐겨 했었죠. 붓을 먹물에 담그며 제 손끝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시간은 흘러 몇 주가 지났어요. 저는 다른 퇴직 교사들과 함께 모이는 커뮤니티 센터에 참여했어요. 그곳에서 동네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매주 수요일 저는 기초 한자 수업을 시작했어요. 어린 학생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빠른 사고는 저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승우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얘기할 수 있을까? 심장이 조금 뛰었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제 아파트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승우가 식당에 들어섰을 때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뭔가 나이가 들어 보였죠. 우리는 음식을 주문하고 처음에는 간단한 얘기들, 그의 일, 날씨, 동네 변화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승우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어요. 민주랑 많이 얘기했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는 잠시 멈추고 국을 젓다 다시 말을 이어갔죠. 우리가 엄마에게 공평하지 않았어. 엄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가 말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요. 승우는 민주의 부모님이 자주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고 압박했다고 했어요.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면서 그 모든 걸 잘못 처리했다고 말했죠. 엄마에게 더 빨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가 고백했어요. 대신 엄마를 밀어냈어. 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화가 담겨 있지 않았고 그냥 솔직함만 있었죠. 승우는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가 말한 대로 집과 엄마가 나이가 들면 돌봐드리는 문제에 대해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가 종이를 펼쳐놓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단지 재산 문제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았지만 바로 열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는 서예 수업과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르친 이야기를 했어요. 승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다시 가르치고 있어? 그는 놀란 듯 물었어요. 잠시 동안 저는 그때 우리가 부엌에서 그가 제게 숙제를 물어보던 어린 승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삶은 계속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상처에 갇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일요일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했고, 제 손자와의 방문에 대한 명확한 소통을 하기로 했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이 계약서가 재정적 안정을 보장할 것이지만 진정한 치유는 하루하루 작은 걸음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승우가 떠난 후 저는 공원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녁 공기는 서늘했고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봄이 오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창가에 서예 책상을 놓고 저는 화합이라는 글자를 연습했어요. 저는 삶이 완벽한 결말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대신 삶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방법을 찾게 해주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주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제 손자가 블록을 쌓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아래 캡션은 할머니를 위해 만든 거예요 라는 글이었어요. 그 작은 색깔 블록 탑은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저는 붓을 다시 들고 글씨를 썼어요. 이번엔 희망이라는 글자를 썼죠. 이제 앞길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끝이 아니라 승리도 아니라 희망이 가득한 여정이었어요.
이 길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신중하게 쌓아가는 가치 있는 길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저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당신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속삭였어요. 저는 제가 다시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달빛이 커튼을 통해 부드럽게 비추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내일은 또 다른 도전이 있을 거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선택한 길에 평화를 느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여행은 완벽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정은 한 걸음씩 더 강해지는 것이고 이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어떤 어려운 교훈도 견딜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죠.